안녕하세요. 짠아,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장부입니다. 저는 극강의 욜로족에서 극강의 짠순이가 된 20대 청년인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26살까지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절약이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뭐 그렇게 하루하루 막 별로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이렇게 돈은 쓰는 거지 모은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평일에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도 뭐 좀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싫어가지고 주말에는 정말 미친 듯이 나가 놀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카드 돌려막기와 리볼빙이 취미였어요. 늘 월급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문득 26살에 큰 현타가 찾아왔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현타가 온 거죠. 왜 이런 현타가 왔냐면 저는 30이 되면 약간 어른스러운 나이잖아요. 이 30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집과 차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26, 딱 4년 남은 그 시점에 집과 차는 개뿔이 소뿔이 월세와 전세 차이도 모르는 금융 문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집조차도 제 집이 아닌 부모님 집이었고 정말 좀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겨하던 그 욜로라는 안대를 딱 벗고 보니까 정말 제 현실이 눈앞에 보인 거죠. 그때는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하루하루 되게 우울하게 살았고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겠다. 진짜 노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우울하게 보냈는데 사실 그런 시간마저도 제 현타를 해결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스쳤습니다. 바로 돈 목표예요.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라. 이런 식으로 공부 목표, 취업 목표는 세우는데 왜 한 번도 돈 목표는 안 세웠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한 번도 자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야, 돈 거리지 마 라는 말만 하고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 막 이런 다양한 의문이 들었는데 저는 막 뭐 대단한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요. 그저 정말 죽어가는 내 통장을 살릴 방법만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첫 돈 목표를 그때 세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을 모아보자 라는 돈 목표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 정말 극강의 욜로족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제 욜로족 시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연쇄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때 좀 잘 나가는 연쇄 소비범이었는데요. 30만 원어치의 그 네일아트 회원권, 손톱 꾸미는 거, 그 회원권을 이제 등록을 하고 5주에 한 번씩 이 네일아트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네일아트 디자인을 하니까 손가락이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드를 할 반지를 여러 개를 삽니다. 그러니까 또 손목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목 시계도 삽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네일아트 디자인과 어울리는 옷을 사러 갑니다. 이게 좀 약간 매칭이 좀 되게끔. 근데 이렇게 꾸몄는데 집에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거울하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꾸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나가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또 나가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야 내가 살게 이러면서 또 카드를 긁어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술에 취했으니까 야 의리 이러면서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또 다음 만남에서 입을 그 옷을 골라요. 진짜 끝이 없죠. 그런 모임에 나가다 보면요. 어쩜 그렇게 명품들이 많은지. 그런 모임만 나갔다 오면 20대가 뭐 쓰기 좋은 명품백, 20대가 뭐 신기 좋은 신발,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품백을 사기엔 제 월급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50만 원짜리 크로마츠 반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절대 쳐다도 안 볼 건데 그때는 주세요 라고 하고 바로 끼고 또 그걸 온갖 각도로 다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을 달잖아요. 야 개쩐다, 야 힙하다.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뿌듯해가지고 또 쇼핑을 합니다. 이렇게 연쇄 소비범이던 정말 극강의 욜로족이었던 제가 어떻게 짠테크를 시작하고 돈을 모으고 또 재테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돈 모을 거야. 이제 소비 끝 이렇게 한 번에 끊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세 글자를 제 소비에 적용시키면서부터
제 소비 패턴이, 제 소비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뭐냐면 왜 샀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 왜 샀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야 그거 왜 샀어?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이 소비가 정말 합당한 소비였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끊기 어려웠던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옷과 화장품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화장품은 세일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세일 붙어 있으면 막 이렇게 침 흘리면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화장품을 잔뜩 사면 그걸 이제 화장대에 진열해 놓고 이렇게 로고 보이게 딱 해놓는 것만 해도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재테크를 다짐하고 어느 날에 섀도우랑 아이라이너를 잔뜩 사고 딱 놨는데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샀어? 약간 좀 쭈글쭈글 거리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 색은 없었어. 근데 통장 요정이 지지 않고 받아치죠. 솔직히 봐봐. 연한 브라운, 조금 진한 브라운, 펄 있는 브라운. 네가 봐도 다 똑같잖아. 왜 이렇게 눈화장에 집착해?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이 커 보여야 이뻐 보이잖아. 근데 이 대답을 하는데 어느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딱 스치더라고요. 제가 15살 때 저를 좀 자주 놀리던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아, 나는 너랑 고급 아파트에 사느니 김태희랑 반지하에 살 것 같아. 그니까 너는 나중에 남자 만나려면 얼굴을 갈아엎던지 아니면 돈을 진짜 많이 벌어놔, 알았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김태희 배우님은 무슨 죄인가 싶은데요.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말이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아닌 저를 꾸짖었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울면은 분위기 완전 깨지거든? 야, 울지 마, 울지 마. 빨리 하품하는 척 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품하는 척을 하면서, 뭐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저는 그날부터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제 눈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라이너와 그 섀도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의 나에게, 즉 15살의 나에게, 그리고 10년 동안 그 상처를 품고 산 나에게 필요한 건 눈이 커 보일 수 있는 이 화장품들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하게 저는 그날 이후부터 화장품에 대한 애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저한테 준 교훈은 정말 많은데요. 크게는 2가지예요. 소비가 잠깐의 자신감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자존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 그리고 물건의 필요 여부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나의 감정 상태이다. 기뻐서 사고, 우울해서 사고, 막 또 불안해서 사고. 우리는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수많은 감정들을 소비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20대 절반을 보내다가 이 왜 샀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소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 그 물건 왜 사셨나요? 이렇게 단지 돈 목표만 세웠을 뿐인데 저의 소비 가치관이 달라진 뿐더러 제 자존감까지 채워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절약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재테크 시작하기 전에 욜로족일 때는 이 절약이라는 게 되게 궁상맞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 저는 이제 소비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 소비 통제 능력이 완전 만렙이 돼가지고요. 그냥 웬만한 물건을 봐도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쁘네 사야지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숭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이 5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5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는 정신승리 진짜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티끌모아 티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티끌을 모아본 사람만이 태산을 굴릴 수 있다고요. 제가 그 소비 통제 능력이 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도움됐던 게 바로 생필품의 기준을 높이는 건데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이 생필품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마트에 가다가 이 머리 브러쉬 해주는 샴푸할 때 이렇게 두피 마사지하는 두피 마사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막았어요. 나 생필품 기준 높여야 되지 이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
사실 이 질문만 해도 웬만한 지름시에는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요. 사실 좋지 않을까? 필요한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피가 시원하면 뭐 두피도 건강해지고 머릿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대답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질리는 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엔 과거의 내 행적들을 보니 좀 질릴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옷장을 열었을 때 진짜 옷이 많은데 옷이 없잖아요. 전 예전에 이게 진짜 옷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질린 옷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런닝머신, 뭐 실내 사이클도 정말 질리지 않았다면 빨래 건조대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여기서 탈락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 1평 값을 할까? 이게 바로 그 잽잽 라이트 훅인데요. 사실 이거에서 정말 모든 물건이 탈락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는 지금 용인만 해도요, 아파트 1평 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서울은 뭐 몇천만 원, 뭐 억대도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놓고 안 써서 이렇게 한쪽에 처박아 두는 그 공간이 1평이 뭐예요? 진짜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나한테 월세나 어떤 전세 보증금을 주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을 두 번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느라 쓰고 또 질려서 그걸 한쪽에 놓으면 그 공간값을 하느라 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소비 통과의 그 기준이 높아져서 제가 여태까지 해놨던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더 키우는 걸로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진짜 많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있는 물건을 잘 쓰면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왜 저러고 사냐? 정말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살지 말아라. 그리고 아낄 시간에 더 벌 고민을 해라. 뭐 이런 댓글도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짠테크는 단순히 절약 저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그 통제에서 돈을 모으고 또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최고의 재테크는 내 몸값을 올리는 거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덜 쓰기라는 과정 없이 바로 더 벌기로 갔으면, 그래서 뭐 해야 돼?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돼? 유튜브 해야 돼? 인스타그램 해야 돼? 막 이러다가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러고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덜 쓰기 안에서 정말 계속 예산을 짜면서 그 예산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매일 가계부를 쓰고 또 계속 그 재무 목표를 체크하면서 또 소비 통제 능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저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이 확신과 자신감은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사람들이 정말 여태까지 못 느꼈던 그런 막 자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 역시 이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더 벌기 스텝으로 넘어가니까요. 웬만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1억 모으기가 제 목표였는데요. 현재 2년 만에 28살에 1억을 모으게 됐습니다. 저는 이 덜 쓰기와 더 벌기의 콜라보가 정말 덜 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벌기가 잘 됐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돈 목표는요, 단순히 돈만 목표로 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막 돈 뒤에서 막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앞에 딱 서서 이 돈을 좀 지휘해 보자는 거거든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돈 앞에 서서 돈을 지휘할 수 있더라고요. 소비 통제권을 갖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돼서 이 재테크라는 멀게만 느껴지는 계단에 정말 한 스텝을 밟아보는 거, 이것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샀어? 라는 이 질문으로 상처받았던 15살의 저를 만났듯이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을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돈 목표인 나만의 인생 경제 시나리오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영입니다. 저는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저자입니다.
오늘 전 세바시 무대에 서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오늘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던 부분은 제 아들아 동공부에 대한 책 덕분입니다. 저는 책에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동공부해라. 뭐 세상에는 고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상한 것들 중에 왜 하필 동공부를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것처럼 그렇게 직장인처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직장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작년도 9월 30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퇴직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을 통보를 받고 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마음 때문에 제 이 살아온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자들에게 그 휴일 전날에 통보를 합니다. 그 휴일 전날에 통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퇴직 전날에 퇴직을 통보를 해야만이 휴일날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서 사실은 25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35년 동안 일해왔던 그 모든 짐들을 싸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짐을 가지고 싸가지고 나오면 다른 후임자들이 내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직장에서는 퇴직을 휴일 전날에 통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휴일 전날에 통보를 받았고요. 작년도 9월 30일 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직장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짐들이 바나나 3박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3박스를 휴일날 가서 들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작년 9월 30일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 좋은 날씨에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가방 선물 세트 가방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저는 혼자서 빈 바나나 박스에 담겨진 25년의 짐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저는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집에 가지 말자. 본가도 처가도 다 가지 말고 집에만 있자. 내가 본가에 가서 처가에 가서 퇴직한 이후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도 구차하고 싫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저는 그냥 멍하게 TV만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TV 채널이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올렸다가 뒤로 내렸다가 하면서 열심히 멍하게 TV만 보고 있다가 한 프로그램을 보고 사실은 망치로 딱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쇼였습니다. 제가 그 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나훈아라는 사람의 그 당당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70이 먹은 노인네인데 3시간 동안 공연하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다 기획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료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나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직장이란 퇴직을 당하는 순간에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집에 와서 본가나 처가도 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하게 해봤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당당할 건가?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건가?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언젠가 들었던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료로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나훈아라는 가수다고요. 그분은 작사 작곡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히트곡이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해서 수입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굳이 뭐 새로운 노동을 해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고요. 저는 25년 동안 몸이 부서지라 일을 했지만 퇴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 나훈아 가수 그분의 표정 있지 않습니까? 째려보는 듯하게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분이 자본가로서 문화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0월 1일부터 제가 퇴직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경제 글쓰기를 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경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들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경제 글쓰기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51편의 글들을 다 썼습니다. 11월 25일까지 다 써서 쓰고 나니까 사실 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가 부분들을 알겠더라고요. 돈이 우리가 폄하하고 있는 이 돈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반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불행의 그 바닥에는 돈이라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는 돈 공부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돈 공부는 해오지 않고 사실은 일 공부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일 공부를 해오면서 돈 공부를 무시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돈은 죄악시하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돈이라는 걸 굳이 공부까지 하면서 할 만한 그런 학문도 못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공부란 부분들을 하려고 새로운 준비들을 했고요. 근데 저처럼 이 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갖다 폄하하고 돈 공부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공부를 해두겠다고 사실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희 아들 표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마치 뭐 저를 퇴직한 이후에 좀 이상해진 사람처럼 속물처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저희 아들인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세바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세바시 강연에 대한 것들 사전 미팅을 지난달 6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 6월 달에 했을 때 제가 강연의 주제를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주제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담당 PD님 얼굴이 좀 많이 굳어지더라고요. 담당 PD님의 얼굴이 굳어지니까 저를 섭외했던 담당 작가님 표정도 굳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돈 공부를 했었고요. 이 돈 공부를 통해서 얻은 4가지의 제 얻었던 깨달음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돈의 역할입니다. 돈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의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돈입니다. 우리가 현재같이 기본적인 물질 문명을 다 갖추고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은 사실은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만드는 혁명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18세기 당시에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그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의 유통과 화폐의 집약이 이루어지면서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철도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방직 공장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요. 이 돈이 집약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돈은 개인의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저는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업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소득을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이준호 이분은 춤꾼입니다. 춤을 굉장히 잘 추죠. 근데 춤추는 것 이외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로소득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양현석 이분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됐습니다. 굳이
양현석이란 그분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서태지입니다. 서태지는 나훈아 가수와 똑같이 문화자본을 만들어서 그 문화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자본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평가하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부정을 하지만 돈이라는 것들이 물질적인 토대를 만들어 줬을 때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속박에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의 행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 공부하라고 제 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제가 돈 공부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부분은 제가 돈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글쓰기란 돈 공부를 통해서 자본가로 거듭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는 51편의 글을 썼습니다. 이 51편에 쓴 글을 출판사하고 연결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은 지금 3월 25일 날 출판했는데 지금 3개월 만에 5만 권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권료로 지금 웬만한 연봉자들의 벌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벌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가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문화자본가로. 또한 저는 앞으로도 아들아 돈 공부에다 청소년 버전을 더 출판할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MZ세대와의 소통법을 할 수 있는 20살 그 기괴함에 대한 책도 좀 출판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는 식탁 위의 경제사라는 책을 통해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기본적인 문화 자본을 통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걸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돈 공부를 통해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저는 돈 공부를 통해서 사업가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분은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둘째 부분은 사업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셋째 부분은 누군가한테 돈을 투자받는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자본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스마트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왜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현재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의 작물들을 농가 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공장형 농장, 그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만들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투자 설명들을 내년도에 할 거고요. 투자 설명을 해서 자본을 모을 생각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좋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돈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가라도 이제 거듭날 생각입니다. 제가 돈 공부를 통해서 얻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분은 돈이 우리의 문명을 꽃피우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 개인의 삶도 돈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도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글쓰기란 방법을 통해서 문화자본가로 거듭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돈 공부를 통해서 사업가로 거듭날 준비를 지금 다 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 9월 30일 퇴직한 이후에 지금까지 9개월 만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재능이 있었고, 또한 자산이 50억이라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가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도 작년도 9월 30일 퇴직하는 순간에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죽음과 같은 걸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저는 있었고요. 저는 마치
꽁이라는 새처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꽁이라는 새는 위험이 앞에 서면은 자기 몸통은 그냥 내버려 둔 채 머리만을 덤불 속에 쳐박고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달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웅크린 채 있는 아주 멍청한 새라고 합니다. 저는 그 멍청한 새와 똑같이 사실은 작년도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저를 바꿔보겠다는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공연을 통해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위험을 갖다가 회피할 게 아니라 위험을 직시해야 되겠구나. 그 위험을 직시하기 위해서 동공부를 했고요. 이 동공부를 통해서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9개월 만에 변화했던 부분이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기존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돈과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빌 게이츠라는 분이 했던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저는 여기에 제 얘기를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돈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기 이전에 당신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한다면 바로 당신의 잘못이다. 제가 강연의 주제로 돈 공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돈 공부를 통해서 아직까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 공부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은 바꿨습니다. 여러분, 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돈 공부를 하셔서 세상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앤드류 그리고 마세스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기계발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류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고 주제가 진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진로를 굉장히 빨리 정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미대 입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대 입시에 성공을 해서 미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과를 전공을 해서 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해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7살부터 제가 30살까지 디자이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기간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저는 운이 좋게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주최했던 인턴십에 합격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되게 멋진 일을 했을 것 같잖아요.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저의 현실은 그냥 인턴 나부랭이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상사께서 이제 디자인한 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커팅을 해서 벽에다 붙이는, 그러고 뭐 사무실 청소를 한다거나 보통 이제 인턴들이 하는 그런 심부름들을 했죠. 그때 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하나로. 그런데 미국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 월세가 굉장히 높은데 저의 월급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갈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의 삶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끼니를 시리얼로 때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캘리포니아니까 날씨가 되게 따뜻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을 아끼고자 그 겨울 이불을 덮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끌었던 차가 있는데 그게 99년도에 나온 차예요. 그 차를 몰면 덜덜덜덜 거리거든요. 저는 그게 밑에 이제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게 깔려가지고 우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래가 꺼져도 계속 덜덜거리더라고요. 그런 차를 끌고 가다가 막 출근길에 막 갑자기 차가 쓰고, 그러고
뭐 그걸 고쳤는데 또다시 몇 개월 뒤에 또 쓰고 그래가지고 막 본네트 열었는데 막 연기가 막 확 나가지고 막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그렇게 거지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몸값에 대한 불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몸값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나도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디자이너는 막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 나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걸 좀 해야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성공하신 분들에게 이제 강연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그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삶은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져.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그래 너는 성공했다 이거지. 그래 너는 백인 가정에서 똑똑한 머리 유전자 갖고 태어나서 그리고 잘 사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명문대 가고 그렇게 성공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계속 자기 혐오에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잘 못 나가는 게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수많은 저한테서 계속 그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한번 그 불공평한 세상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회사에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디자인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 채워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원하는 나름대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국 회사 있잖아요.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에 막 사장님이랑도 뭐 반말하면서 인사하고 그러고 편하게 막 영어로 미팅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이게 다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게 다구나. 그러면서 이 뭔가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시간 방황의 시간을 갖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키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가는 보람, 존재의 이유라는 뜻의 일본에서 온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키가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4가지 동그라미가 서로 겹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글씨가 많은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이키가이는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이 4가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겹치는 교집합들을 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열정이란 직업이라는 게 합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랑 직업을 보통 갖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교집합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요. 일에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나 뭔가 쓸모없음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다음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가 열정이고 좋아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게 사명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열정과 사명이 합쳐지면 일에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데 대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가난하대요. 그리고 사명과 천직 이 2가지가 만났을 때는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느낀대요.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걸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이 3가지 이 직업과 천직이 만났을 때는 편안함을 느낀대요. 자기가 잘하고 세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내가 그동안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구나. 저는 처음에 좋아하는 걸 찾았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돈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이 만족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 감정이 뭘까? 그거를 고민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세상이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세상이 필요한 게 뭘까? 쓸모없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회사를 5번이나 퇴사를 했거든요. 5번의 이직을 하는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제 자리가 진짜 순식간에 대체가 돼요. 순식간에 대체가 돼서 저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쓸모없음을 느낀 거구나.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는 세상에 필요한 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필요한 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제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거? 내가 환경을 위해서 싸워야 되나? 내가 세계의 평화 혹은 가난과 기근을 위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상에 필요한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필요한 건 나의 가치를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동안 나는 나의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 한 장에 모두 담아서 회사들한테만 알렸구나. 이제 회사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이게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걸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도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죠. 블로그도 있죠. 이거 위에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나의 가치를 세상에 컨텐츠로 전파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이력서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이력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저의 경력 사항들 있잖아요. 저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컨텐츠로 제가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라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채널 드로앤드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 마세습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키가이를 이용해서 제가 돈을 버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세습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공간이라든지 제가 찍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담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하고 그걸 잘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게 저의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가 합쳐진 열정이죠. 이 열정을 저는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가치를 좋아해주는 구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올해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을 때 구독자 10만 명 채널이 됩니다.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결국 제가 잘하는 이 열정이 세상에 필요한 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돈 버는 방법들이, 돈 버는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조회수 수익으로 구글에서 매달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에서 저에게 협업 요청을 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요. 거기서 굿즈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성 브이로그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에게 카메라 못 쓰세요? 혹은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죠? 어떻게 음악을 성공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감성적인 영상을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온라인 클래스는요.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매출 1억을 찍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저는 저의 드로우 앤드류 채널에다가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시리즈로 8편의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담아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가자 저는 수많은 질문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앤드류님, 돈이 잘 되는 컨텐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제일 돈이 잘 되는 컨텐츠예요. 그거를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다 돈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튜버가 되세요,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처럼 무모하게 퇴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사만 아니라 세상에 알려보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혹은 1인 기업가로 활동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느낀 거는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와보니까 돈 버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행복하게 돈 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길고 재밌는 일이 정말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도 들어요. 앤드류님, 누구나 당신처럼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당신이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러라는 법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 또한 이래저래 핑계로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여러 가지 핑계들로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핑계만 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이키가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잘하는 것으로 만들고 세상에 공유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 바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뵙고 있는 3프로TV의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이 투자의 시대라는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투자의 대열에 동참들 하고 계시면서 이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옹골차게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투자는 지금 어떠십니까? 어려우시죠? 예, 투자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0년 가까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동 표적을 향해서 공을 던져온 선배 투수 또 투자자로서 이제 막 마운드에 오른 신인 투수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그저 한 번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거듭하는 그런 일회적인 행위의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동반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주식을 사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경영에 책임을 진 동업자가 거둔 성과를 공유하면서 때로는 그 평가로 만족하면 더 많은 동업 자금을 대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 동업 자금을 회수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유능하고 비전 있는 동업자를 찾아서 새로운 동업을 시작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제 스스로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초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맨하탄에 애플 스토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그 역사적인 신제품 아이폰이 심지어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보면서 그때 저는 나도 저런 사업을 할 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시 스티브 잡스와 동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설령 제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좋은 아이템을 스티브 잡스가 제게 동업의 기회를 줄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제가 바꿨더라면 저는 당당히 스티브 잡스의 동업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 주식을 제가 사면 됐을 테니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주가 그래프입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애플 주식을 사면서 스티브 잡스의 동업자가 됐고 지금까지 그 동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어디 그런 예가요? 애플만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의 동업자가 됐더라면 젬 베이저스가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팔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 주식을 사면서 동업관계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요, 그저 차익을 남기고 사고 파는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실력 있는 경영자와 하는 동업이라고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투자 이거 오래 하십니다. 그래야 투자가 괴로운 일상이 아니라 뿌듯한 성취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동업입니다. 그것도 경영을 위임하는 동업입니다. 동업과 본업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업, 즉 본진을 훼손하면서까지 동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는 그저 평생 하는 반려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이 컨디션을 생각하셔서 그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하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올인도 nothing도 위험한 겁니다. 요즘 저는 주식 투자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젊은 분들께 특별히 조언합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만드실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조금 미뤄두셔도 됩니다. 시드머니를 모으시면서요, 우리는 투자의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영상, 책, 강연을 늘 접하시고 규모 있고 견고한 투자금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 시드머니도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종국의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본진을 훼손할 수 있는 투자는 멈추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떨 때는 주식 투자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본업이 정말 중요한 국면을 맞았을 때 동업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업이 본업인 학생이 입시를 준비할 때나 인생의 반려를 맞아들이는 결혼을 준비할 때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적응할 때 역시 그 동업을 조금 줄이거나 어쩔 때는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줄이거나 멈추는 게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튼실한 동업자나 안전한 사업의 모델에게 나의 동업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동업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가를 꼭 기도하는 심정으로 쳐다봐야 되는 동업은 그 국면에서 어떻게든 줄이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몇 개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97년 7월에요. 영국으로 MBA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당시에 막 인터넷이 이제 도입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도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30이 넘어서 늦가기 유학을 가면서 이 동업에 신경을 쓰다가 나의 본업인, 나의 본진인 학위의 취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 당시 갖고 있던 꽤 많은 모든 주식을 팔고 갖고 있던 대출을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제가 곧 닥칠 IMF를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 저의 본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휴먼 캐피탈에 집중하고 투자는 그 이후에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의 저의 경제적 자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때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던 그 시드머니로 IMF 위기 때 무려 30% 수준까지 치솟은 우량 회사채와 서울의 작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도 좋은 주식을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저의 본진을 지키려는 그 결단이 사실은 몇 배의 수익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저의 본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가져다 준 의도된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주식 투자를 내려놓았던 것은요. 2005년 7월에 제가 미국에 가서 저의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뉴욕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권에서 유태인, 중국인, 아랍, 인도 등 세계적인 상제에 뛰어난 그 상인들과 제대로 한판 붙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민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저는 저의 투자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동업이 아닌 저의 사업, 즉 저의 본업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한 3억 원 정도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5년 초에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는 걸 보고 확신을 하고 샀던 게 주당 한 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량 정리를 한 때가 한 6만 원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죠. 아마 그 투자를 통해서 1억 원 이상 제가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을 뉴욕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 사업에 몽땅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제 사업이 처음부터 승승장구 했겠습니까? 죽을 썼습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사업은 매일 꼬라박는데 제가 정리한 동업, 즉 현대중공업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이요, 여러분 2007년도에 얼마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거의 5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제가 팔고도요 거의 10배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요. 만약 제가 저의 본업 때문에 그 동업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얼추 한 30억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한 2년 만에 30억 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영만리 생전 처음 가본 뉴욕에서 리테일 비즈니스로 어떻게 그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2006년은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오랜만에 많이 오르는 조선주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가끔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동업을 멈춘 것도 역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제가 미국에서 제 사업을 재기시켜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에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씩 제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그 몇십 불 남는 그 손님에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건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러 미국 전역을 손수차를 몰고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저는 그 주식을 그리고 50만 원 그 고점에 정확히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2008년 7월입니다. 저희 미국 사업체와 집을 잘 팔고 다시 한국의 증권회사의 투자 담당 임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글쎄,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었고, 저는 아마 또 다른 동업에 집중한 채로 금융위기를 맞게 됐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에 돌아왔던 2008년 8, 9월에 저에게는 규모 있는 달러로 되어 있는 시드머니가 있었고요. 그 돈은 2008년 말 2009년도 초에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더 큰 시드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본진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가져다 준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요, 행운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원칙과 결단이 오늘날의 3프로TV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업으로서의 투자, 즉 증권업계를 만 20년 만에 은퇴하고 새로운 도전, 박사학위에 도전을 하고 방송활동과 저술, 강의를 또 다른 저의 본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조금 쉬고도 싶었지만, 만약 그때 규모 있는 시드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업계를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2018년 초에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를 만들었고, 2019년 초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3프로TV를 시작했습니다. 3프로TV가 저의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저의 동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전에 두 번처럼 완벽하게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저의 본진인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정도의 동업은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폭락장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코로나를 예측했겠습니까? 그저 본진을 지키려는 저의 결단이 있었던 건데, 저는 이번에도 조금 더 확보하고 있던 현금으로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절호의 동업 기회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동시에 3프로TV는 작년 3월 한 달에만 구독자가 무려 15만 명이 늘었고요.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유튜브 채널 중 하나가 되었고, 이제 내일 모레면 구독자 140만 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3프로TV 다음의 도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3프로TV에 대한 사랑과 성원을 우리의 동업의 대상인 그 기업을 잘 경영할 최고의 경영자를 키우는 경영대학원을 만들어서 다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를 든 겁니다만 LG생활건강에 차석용 부회장 같은 경영자가 한 500명 더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금 얼마쯤 되어 있겠습니까? 무려 15년 넘게 회사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경영자들이 우리 상장기업의 차고 넘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30년 가까운 투자의 기간에 수많은 실수를 했고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진을 훼손하면서까지 동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켰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투자는 우리의 본진을 건강하게 지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본진의 대오가 무너지면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승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체력과 근력, 그리고 정신력으로 여러분들만의 부의 히스토리, 경제적 자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신다면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경제적 자유에 멈추지 마시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선한 영향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체입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진짜 행복한 사업가입니다.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전 세계 12개국에 12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약 6천여 명의 초밥 장인이 올해도 6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과 직원들에게 유임하고 세일링 요트로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보라보라라는 곳이에요. 너무 예쁘죠? 가상 뒷배경이 아닙니다. 여행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재벌 2세거나 금수저 또는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성공가들을 달려온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은 제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왜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인지 설명드리고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고요. 이남 사녀의 5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누군가가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면 남자인 오빠가 가야 한다며 여자인 저는 아니라는 부모님 말씀에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옷 보따리에 옷 몇 가지만 싸가지고 서울에 있는 와이셔츠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요, 지독한 난독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긴 문장으로 된 글을 읽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공부는 거의 꼴찌, 너무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시작 후 승승장구한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도 크게 망했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사업 실패해서 빚이 10억이 있었는데요. 말이 10억이지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 썼으니 얼굴을 들고 다닐 자신도 없고요.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울증으로 2년간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집에만 있는 사이에 살은 10kg 이상 쪄서 정말 볼품이 없었고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가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남매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가고 혼자서 일본 유학, 파리 유학까지 간 장하고 자랑스러운 딸, 우리 셋째 딸.
그런데 사업에 망했고 빚이 10억 원에 센느강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프랑스 뉴스를 통해 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이번 인생은 망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죽지는 말고 엄마가 보기에 행복한 딸로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보자고 생각했을 때 엄마는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골분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없는 거 다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울하고 힘든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저인데요. 기적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난독증이 있어도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도 친구도 없었지만 가족도 없었어도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하자고 결단을 했고 그때부터는 진짜 빚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떻게 세계 경제 선두인 영국에서 400대 부자가 되었을까요? 영국의 권위 있는 썬데이 타임즈는 1년에 한 번 부자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345위로 발표가 됐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때 제가 선택했던 도전과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저는요, 공장에서 일할 때 거의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고등학교 3년을 마쳤어요. 그때 제가 쓰던 방은요, 넓이가 1m 10cm, 한 이 정도, 길이가 1m 80, 높이는 80cm. 예, 이렇게 앉으면 천장이 달랑말랑 했습니다. 일명 캡슐 방이었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한마디로 인간 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제가 일본 유학, 프랑스 유학을 어떻게 혼자서 갔을까요? 사실은 가장 힘든 건 어린 나이에 16살에 서울 유학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19살에 일본 유학, 25살에 프랑스 유학은 그나마 할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서 쓰고 간 일본 유학을 2달 만에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찌질했죠. 저는 그때 한번 뽑은 칼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며 다시 일본에 갔었고요. 파리 유학 시절에는 6개월 만에 편입에 성공.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불어가 안 들려서 정말 울면서 불어 공부 다시 해야 하려고 휴학했습니다. 실패투성이었지만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난독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업 재기를 꿈꾸고 저는 정말 책 1000권을 선별을 해서 1000명의 멘토에게 제가 사업하는 법을 배웁니다.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저랑 비슷한 배경의 성공자들의 책 속에 나온 말과 행동, 생각을 씹어 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매일 글을 읽고 글쓰기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이번 달에는 웰싱킹이라는 제목으로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빚 10억에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여 보기로 마음 먹고 일단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10분, 다음날은 15분, 정말 반년 후에는 4~5시간을 모든 이동은 걸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근육이 생기니까 마음 근육, 생각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나를 위해 성공을 바라며 죽도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나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즉
남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이로운 꿈을 꾸며 살겠다고 크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었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당장 행복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행동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니까 저에게도 조금씩 성공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돈 안 드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캘리델리 사업 초기에 프랑스 대기업의 상대로 협업 관계를 제안하고 지속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경력도 없고 부자 부모도 없이 제가 어느 날은 대기업 회장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처럼 초밥 도시락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팔자는 3장짜리 편지를 썼는데요. 그 안에 진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기획서라고 비슷한 것을 제가 써서 보내게 됩니다. 대기업 회장님에게. 한 달 후에 첫 미팅을 하며 수많은 장애물을 넘기는 과정에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나가 아니라 고객과 직원과 가맹주 그리고 지구에 이로운 일을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수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했으며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결국 성공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한 번만 실패하고 중국인은 2번 실패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몰린다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평균 2번 반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패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주 실패하라, 빨리 실패하라,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실패가 모이면 큰 실패를 막을 수 있고요. 작은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지금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입니다. 전문가 없이 오로지 남편과 둘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논스톱으로 가도 2주에서 4주 걸리는 횡단은 전문가도 힘든 불가사의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논스톱으로 3시간마다 교대로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며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을 만날 위험과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태풍을 이겨내야만 하는 어려움은 대자연의 무한함 앞에서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이 정말 자연 속 지구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비행기로 하는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세계여행을 어렵게 하시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설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도전이 저를 가슴 떨리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이름이 꾸모인데요. 세일링 요트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켈리 너의 꿈이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처음에는 세일링 요트로 세계 여행하는 것은 남편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제 꿈입니다. 제가 하는 도전은 남편이 좋아하는 모든 도전을 함께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세계 최고로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성장이 멈춰 있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즉 행복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이 결정이 됩니다. 가난하지만 성장 가능성, 즉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갈림길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쉬운 길과 어려운 길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실패가 가져오는 잠시의 힘든 자체가 성장이며 행복입니다.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을 즐길 줄 알며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문정이고요. 제 이름보다 사실은 제 책이 더 유명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제가 2018년에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잘 되어서 제가 이렇게 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내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이번에 최근에 냈는데, 두 번째 책의 주제를 제가 부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능력에 요령을 더하면 멋지게 갈 수 있다라는 부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더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요령을 썼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무례한 세상 속에서 나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요령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아낸 요령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왜 하필 요령이야? 요령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닌가? 저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어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듣기 싫다고 생각되는 말들은 보통 훈계나 충고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아주 큰 실수를 했을 때 훈계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정신머리가 썩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땐 말이야.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우월함을 과시하죠. 충고는 또 약간 달라요. 약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디테일이 없어요. 아, 야, 약간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데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거 찾아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충고인 거죠. 요령은 좀 달라요. 선배가 말하는 게 요령입니다. 바로 앞에서 넘어져 본 사람이 야, 거기 피해가, 내가 거기서 넘어졌었거든. 나 엄청 그때 발 부러졌어. 라고 하는 게 요령입니다.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작가님,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한참 고민했어요. 뭔가 되게 대단하게 멋있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문화적 유산이라고까지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는 좀 닮고 싶은 어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책에는 닮고 싶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진짜 길게 대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을 볼 때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책을 정말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유일하게 완독한 책이 시험용 책 빼놓고는 제 책밖에 없어요. 뭐야? 저렇게 책을 안 읽는데 왜 저렇게 현명해? 저렇게 책을 안 읽는데 왜 저렇게 삶의 지혜가 많아? 왜 저렇게 뭔가 사람이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되게 뭔가 막 시험은 잘 쳐면 되게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책을 안 읽는데 현명할까? 심지어 우린 동갑인데. 제가 지켜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의 식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어머, 저 식구들은 대화를 하잖아. 진짜 대화라는 걸 하네. 어떤 말을 했을 때 비난의 말하기로 빠지지 않고 되게 다정하게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은 그냥 책을 읽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 책이 많았네. 와, 나는 지금까지 가족은 원래 세 마디 이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가족끼리는 야, 밥 먹었어? 야,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말고는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어떤 격차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네. 이거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밝혀낸 게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격차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3세 정도가 되면 전문직 부모를 가진 아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보다 집에서 약 3천만 단어를 더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거는 부모를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언어 능력이 높았다고 해요. 부모 계층에 따라서 아이들 간의 대화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화 격차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경험에 따른 차이도 너무 차이가 나요. 20대 80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의 풍성한 경험을 위한 지출의 격차가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10배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부모의 높은 소득과 부모의 높은 학력을 따라갈 확률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제가 2019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제 남편을 보고 저 또한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엄마들과 교류하고 저도 저의 아이를 보면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고 혼란스러워 하던 와중에 제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각자 도생이었어요. 야, 우리는 널 못 도와줘. 알아서 살아남아. 이게 각자 도생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우울했어요. 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알아서 살아남으라라는 세상에서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아이였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돈도 있고 문화적 자본도 있는 사람들은 실수해도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문화적 자본이 없고 돈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해야 했던 아이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만약에 저희 남편 같은 아이가 이 시대에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역시 능력이 대단해. 노력했어. 만약에 저 같은 아이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능력이 부족했어. 이게 진짜 공정한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살다 보면 이건 부모랑 상관없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난관에 부딪혀요. 그리고 그럴 때는 누구든 패닉에 빠지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야를 어떻게 넓힐 수 있냐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돼요. 당장의 어떤 예비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절박해져 막. 너무 절박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막 너무 절박하면 안 할 실수도 해요. 절박하면 실수하고 실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경험이 돼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번에 말이야, 요즘에는 뭐가 전망이 좋다던데?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던데? 내가 학원을 알아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는 말 들으면 귀에 때려 박히세요?
안 때려 박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항상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구체성이 없고 지시적인 말만 들으면서 자랐어요. 야, 공무원 해. 야,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야. 이런 얘기만 저는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귀때게 때려 박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부모 탓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부모들도 잘 모르지만 그냥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만 운이 좋아서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봤자 별거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부터 저는 자꾸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은, 제 주변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왜 애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 아무튼 그렇게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다 보면 아,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굉장히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자기의 실제와 너무 괴리가 크면 그거를 원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 현실에 인정을 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니야, 애초에 나는 원래부터 그거 필요 없었어. 그거 해봤자 별거 없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별거 없는 거 맞아? 내가 진짜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진짜로 별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야,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말 하면 좀 되게 싫어요. 어떻게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었나요? 하다못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야, 다 똑같아 하지 마.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의지로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진짜 의지로만 극복하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그 교육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되는 아이들은 전체 4%도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의지를 왜 그렇게 과신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 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연예인 진짜 의지가 너무 대단해. 어떻게 출산하고 한 달 만에 10kg를 뺏어 나왔어? 너무 의지가 대단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계약서에 언제까지 몇 킬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약금 낸다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 사람 식단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헬스 트레이너 있다고요. 소속사에서 매일매일 몸무게 체크한다고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저 사람 의지가 대단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회사 입사하고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뭐야, 마감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네?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마감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뭔가를 하고 싶어지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책을 읽을 거야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 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글을 썼는데 나는 꼭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꼭 글을 쓸 거야 라고 다짐한 게 아니라 제가 잡지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기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돈을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항상 글쓰기 모임에 가입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2019년에 아기 엄마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2020년 이 책을 썼잖아요. 새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책이 이번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요. 작가님 의지가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키우면서 글을 쓰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마감이 있어서 했어요. 그냥 마감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지켜보니까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돼 있어요.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해요. 능력주의가 만든 거대한 음모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야, 실패도 성공도 다 네 의지 문제야라고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으스대기가 쉬워요? 야, 나는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 너희 왜 노력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잘난 사람 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의지를 믿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선배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쨌든 돈을 벌어야죠.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 작고 소중한 월급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작고 소중한 월급을 자꾸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만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치와 많은 찬스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의지를 믿지 않는다랑 연결되는 건데, 내가 돈이 아까우면 할 수 있어요. 헬스장은 힘들면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필라테스는 절대 안 빠져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써서 어쨌든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만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부모가 야, 너 회사 다니면서 더 스펙 쌓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대학원비 대줄게. 이런 사람들이랑 자기가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흡수하는 게 달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11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투자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투자한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어려워서 자꾸만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는 저를 위해서 썼어요. 글쓰기 배웠고요. 카피라이팅 배웠고요. 사진 배웠고, 저는 그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보통은 건너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화적 자본이 빈약한 사람들은 아주 스트롱한, 아주 강력한 연결의 힘에만 의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문화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얕은 연결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 내가 걔 말이야, 내 친구의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편안한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자꾸만 내가 가 있고 싶은 곳, 내가 뭔가 저기 가서 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야 돼요. 제가 김태희를 질투하겠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쟤는 비위까지 남편으로 하고. 질투 안 해요. 질투는 뭐예요? 자기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더 잘난 사람한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사벽인 사람한테는 질투도 안 해요. 어떻게 질투를 해요? 제 김태희를 질투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일부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비결이 뭐지? 나도 뭔가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을 바꿉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평일에는 일 끝나면 그냥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항상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 있었어요. 그냥 주말에 데이트할 때 항상 파주 출판단지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겠다, 책 내는 사람들. 나는 언제 저렇게 책을 쓰지? 근데 그걸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베스트셀러들의 어떤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약간 달라져요. 그전에는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인간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대전환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들은 어떤 배경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자꾸 가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전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영어로는 self-made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너무 멋있었어요. 와, self-made? 되게 멋있는 말이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야, 수저 잘 타고 나는 게 최고야. 야, 지금
영끌 안 하면 끝이야.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더 나아갈 곳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문화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씩씩하게 셀프 메이드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을 영구하게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의 단단한 내면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자수성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처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 그게 가능해 라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미술관 구겐하임 또는 뭐 하버드 대학 다 동업 조직이에요. 동업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익숙치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불편한 말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닐 때 중국집을 했어요. 중국집에 투자를 했고 그 중국집을 경영하는 대학원 선배님이 저에게 투자를 제의했고 같이 동업에 참여를 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어요. 근데 동업에 참여를 하고 서로 그 동업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형은 주방을 보고 저는 배달을 하고. 대학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닐 때. 예.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래서 그 형은 주방을 지켰고 저는 배달을 지켰고. 그래서 그렇게 1년 넘게 동업을 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 동업의 결과로 저는 다음 단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자본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모셨나요? 다음 단계에 제가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모았어요. 그럼 적지 않은. 좋았던 거고 사실 그 자금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또 자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소액 동업이 저의 지금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동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명이 되게 잘 동업을 한 사례였죠. 그리고 그 동업의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동업을 하면서 서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상대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배웠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화교들이 동남아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얻은 걸 보면 사실 뭐 동남아 경제권의 80% 이상을 사실은 화교권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느냐. 처음부터 자본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동업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동업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익숙치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동업이 제일 힘든 거고 빚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화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제가 동남아에 출장을 가면 그 더운 날 화교들끼리 모여갖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 4시간, 5시간 앉아서 뭐 히히덕거리면서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화교들이 사업 얘기를 해요. 뭐 화교 A는 뭐 이런 사업을 얘기하고 화교 B는 저런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교들끼리 그거를 계속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같이 해. 동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교들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80% 이상의 경제권을 얻게 된 걸 보면 그 동업에 성공했다는 거지. 서로 상부상조. 그걸 이제 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금을 주는 거는 이제 개를 했다. 근데 이제 그 개라는 의미가 사실은 네거티브한 뉘앙스도 있지만 사실은 중소상공인 또는 혼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금을 얻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처음에 못 구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작은 규모의 동업에 해당해요. 미국의 굉장히 큰 미술관 구겐하임 또는 뭐 하버드 대학 그런데 보면은 패밀리의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동업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뭐 유태인 조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조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동업에 되게 능해서 자기
자기 자본이 1이라면은 5명이 합쳐서 5를 만들어서 좋은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반복돼서 또는 패밀리를 넘어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동업 조직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왜 우리 부모님들은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불편한 말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프로젝트가 좋은 게 있어요. 또는 저 부동산을 진짜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아. 5명이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마음을 맞춰. 마치 도원결의 하듯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 마치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한 마음이란 단어가 영어로 one mind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는 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한 마음이란 거는 사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마음은 하나지만 어떤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율하는 문화가 없어서 동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간다는 거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믿는 거 이전에 사실은 체계적인 문서화가 중요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건 꼭 투자뿐만 아니라 뭐 다 접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생각하는 걸 알고 그거를 계약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뭐 하루 이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쳐보세요.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이 3일 불편하지 않은 걸 피해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게 잘못돼서 300일 불편하겠냐 이거지. 그냥 나이스 해라. 잘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그 스윗스팟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딱 협상의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걸 문서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원결의는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도원결의는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자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만 쳐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친구들,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매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서로 서운해질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투자를 같이 모여서 해보고 또 그걸로 피드백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투자도 해보고 작은 것부터 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로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문서화하는 것가 전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본 어떤 사례는 어떤 두 분이 자산을 서로 팔고 사는 계약을 맺는데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그 자식들끼리 계약을 맺는데 종이 한 장에 계약 맺는 사례를 봤어요. 어르신이 팔라고 했으니까 또 어르신이 사라고 했으니까 자식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인데 종이 한 장에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계약을 맺어야 사실은 나중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양 사람들 중에 동업을 잘하는 사람들, 특히 화교들은 그런 게 굉장히 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능하지 않아요. 불편한 얘기하는 걸 불편해해.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내가 뭐 바른 소리, 뭐 솔직한 충원,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뭐 저 사람 서운해할까 봐서 안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소통에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를 문서화한다는 것,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고 싶어요. 문서화할수록 남을 것이고 서로 간에 다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 서로 기억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서운함의 시작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그걸 명확히 만드는, 클리어하게 만드는 서류 작업,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자본이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갖고 경매 부동산을 조그만 빌라나 연립주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억 정도 되는 빌라라고 치면 경매로 하면 이제 일단 경매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시가보다 뭐 70%, 60% 살 수 있거든요. 난 1,000만 원 갖고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5명이 모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무슨 일을 할 거고 누구는 또 어떤 일을 할 거고 이거 다 정해야 돼요. 그 과정을 충분히 겪고 나면 1억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 투자해봤자 5% 6% 수익밖에 안 나는데 5명 10명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투자하면은 20% 30%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된다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3명, 4명이 낫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투자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게 나 자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계약서로 만들어보고 동업 협약서로 만들어보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익숙치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주주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주주들 간에 어떻게 일을 나눠서 한다라는 주주협약서. 그거는 이제 동업의 원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또 다른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데 투자조합을 형태로 들어가는,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조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조합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투자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뭐 비상장 주식 500만 원 투자할 수도 있지만 10명이 힘을 모아서 1억을 투자할 때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면 그것도 동업인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그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그 동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동업은 뭐냐면 데이트 통장이에요. 연인끼리 데이트 통장을 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동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지만 동업도 하는 거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과거는 동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면서 작은 자본으로 6명, 4명, 3명이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틈내서 동업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꽤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진정한 동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업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작게는 데이트 통장이고 그 다음 단계는 조그만 사업을 같이 해보는 거고, 온라인상으로 사업도 해볼 수도 있고 조그만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해서 연습을 하는 동업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뜻이 맞는 동업자들이 모이면 오래가는 30년 동업자 클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연습을 해보는 게 청년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